저는 평양 조선중앙텔레비전에서 10년간 메인 뉴스를 진행했습니다. 매일 저녁 8시 수백만 명의 인민들이 제 목소리를 들었죠. 당에서 직접 선발한 아나운서였고 평양 중심부 고급 아파트에 살았습니다. 스튜디오 조명이 켜지면 저는 완벽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카메라 앞에서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어야 했죠.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영도 아래 우리 인민들은 오늘도 행복한 생활을 누리고 있습니다. 대본을 읽는 제 목소리는 떨림 없이 또렷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마다 가슴 한편이 무거웠죠. 제가 말하는 내용이 진실인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던 겁니다. 방송이 끝나면 저는 늘 빠르게 스튜디오를 빠져나왔습니다. 동료들과 눈을 마주치는 게 불편했거든요. 다들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저만 이상한 걸까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골목 안쪽 암시장에 들렀습니다. 아주머니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죠. 오늘은 중국산 쌀 있어요. 빨리 가져가세요. 저는 한 달치 식량을 샀습니다. 배급소에서 받는 양으로는 일주일도 버티기 힘들었거든요. 고급 아파트에 산다는 제가 이렇게 암시장을 전전해야 했습니다.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9시였습니다. 전기가 들어오는 시간이었죠. 평양 중심부라고 해도 하루에 겨우 서너 시간만 전기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 시간을 아껴 써야 했죠. 밥을 짓고 설거지를 하고 나면 전기가 끊겼습니다. 촛불을 켜고 앉아 있으면 정막만이 가득했죠. 창밖을 보면 평양 시내도 어둠에 잠겼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동료가 제게 작은 USB를 건넸죠. 집에 가서 혼자 봐요. 절대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지 말고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USB를 주머니 깊숙이 넣었죠. 무슨 내용인지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물어보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저는 문을 잠그고 커튼을 쳤습니다. 컴퓨터에 USB를 꽂았죠. 한국 드라마였습니다. 제목은 기억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은 평생 잊을 수 없을 겁니다. 화면 속 서울은 밤인데도 불빛으로 환했습니다. 사람들은 카페에서 여유롭게 커피를 마셨죠. 마트에는 음식이 가득했고 거리에는 자가용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손이 떨렸죠. 이게 정말 남조선의 모습일까요? 제가 10년간 방송으로 전한 내용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남조선 인민들은 미제의 압박 속에서 굶주리고 있습니다. 제가 매일 읽었던 대본 내용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화면 속 사람들은 굶주리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죠. 오히려 행복해 보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스튜디오에 출근했습니다. 평소처럼 분장을 하고 대본을 받았죠. 손에 든 종이가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남조선 괴뢰들은 오늘도 인민들을 착취하고 있습니다. 리허설 중에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PD가 저를 쳐다봤죠. 수연동무, 괜찮소? 네, 괜찮습니다.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무너지고 있었죠. 어젯밤 본 영상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본방송 시간이 됐습니다. 카메라 앞에 앉았죠. 조명이 켜지고 신호가 들어왔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영도 아래. 입에서는 대본 내용이 나왔지만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제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 영상이 조작된 걸까요? 방송이 끝나고 저는 화장실에 들어갔습니다. 거울을 봤죠. 화장한 제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접니까? 그날 밤 저는 다시 USB를 꺼냈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드라마를 봤죠. 역시나 화려한 서울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자유롭게 웃고 떠들었습니다. 저는 울었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제 삶이 무엇인지 의문이 들었죠. 10년간 저는 무엇을 했던 걸까요? 매일 거짓을 방송하며 인민들을 속인 건 아닐까요?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고요. 목숨을 걸어서라도 진실을 확인해야겠다고 생각했죠. 창밖을 봤습니다. 평양의 밤은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디선가 빛이 보였죠.
그 빛을 향해 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탈북을 결심하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잡히면 수용소에 가거나 총살당할 수도 있었죠.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거짓 속에서 살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조심스럽게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암시장에서 브로커 정보를 알아냈죠. 전 재산을 모았습니다. 10년간 모은 돈 전부였습니다. 방송은 계속했습니다. 평소처럼 웃으며 뉴스를 진행했죠.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평양을 떠나 있었습니다. 곧 진실을 알게 될 거야. 저는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오기를 기다렸죠. 자유를 향한 첫걸음을 내디딜 그날을요. 2022년 여름이었습니다. 저는 브로커를 만났죠. 어두운 골목 안쪽, 아무도 없는 곳에서였습니다. 돈은 준비했소? 브로커는 제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돈 뭉치를 꺼냈죠. 10년간 모은 전 재산이었습니다. 이게 전부예요. 브로커는 돈을 세어봤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죠. 성공 확률은 반반이요. 잡히면 수용소 가는 거 알고 있소? 알고 있습니다.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각오는 했었거든요. 브로커가 날짜를 정해줬습니다. 보름 후였죠. 그 보름 동안 저는 평소처럼 방송을 했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웃었고 대본을 읽었죠. 하지만 매 순간이 고문 같았습니다. 이게 마지막 방송일 수도 있어. 스튜디오를 나서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10년을 일했던 곳이었죠. 하지만 아쉬움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후련했습니다. 약속한 날이 왔습니다. 저는 새벽 3시에 집을 나섰죠. 가방 하나만 들고요. 브로커가 알려준 장소로 갔습니다. 두만강 국경 근처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브로커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 말고도 3명이 더 있었죠. 모두 떨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따라오시오. 소리내면 다 죽소. 우리는 숨을 죽이며 걸었습니다. 1시간쯤 걸었을까요? 강물 소리가 들렸습니다. 두만강이었죠. 강가에 도착했을 때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건너편이 중국이었습니다. 하지만 경비병들이 순찰을 돌고 있었죠. 저기 봐요. 군인들이. 옆에 있던 여자가 속삭였습니다. 브로커가 손으로 입을 막았죠. 조용히 하라고 했소. 우리는 1시간 넘게 기다렸습니다. 땅바닥에 엎드려서요.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6월이었지만 새벽 기온은 차가웠죠. 경비병들이 지나갔습니다. 브로커가 신호를 보냈죠. 지금이요. 뛰시오. 저는 일어나 강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물이 뼛속까지 차가웠죠. 숨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헤엄쳐서 강 중앙까지 갔을 때였습니다. 뒤에서 총소리가 들렸죠. 탕!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옆에서 비명소리가 났습니다. 누군가 맞은 거였죠. 계속 가요. 멈추지 마요. 브로커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필사적으로 헤엄쳤습니다. 팔다리에 힘이 없었지만 멈출 수 없었죠. 중국 땅에 발을 디뎠을 때 저는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죠. 폐가 터질 것 같았습니다. 일어나요. 여기서 쉬면 안 돼요. 브로커가 저를 끌어올렸습니다. 뒤돌아보니 4명 중 1명이 보이지 않았죠. 강에서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울 시간도 없었습니다. 브로커가 우리를 재촉했거든요. 숲속으로 한참을 걸었습니다. 해가 뜨기 시작했죠. 작은 오두막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일주일 숨어 있으시오. 절대 밖에 나가지 마시오. 브로커는 그렇게 말하고 사라졌습니다. 오두막 안에는 낡은 이불 몇 장과 생수병이 전부였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브로커가 다시 나타났죠. 이번에는 트럭을 가져왔습니다. 짐칸에 타시오. 우리는 짐칸에 올라탔습니다. 브로커가 짐으로 우리를 덮었죠. 숨을 쉬기 힘들었습니다. 트럭이 출발했습니다. 얼마나 갔을까요? 시간 감각이 없었습니다. 트럭이 멈췄을 때 저는 정신을 잃을 뻔했죠. 중국 어느 도시의 조선족 집이었습니다. 그곳에서 3개월을 숨어 지냈습니다. 밖에 나갈 수 없었죠.
북한 보위부가 중국까지 사람을 보낸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기서 잡히면 북송돼요. 그럼 끝이에요. 집주인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저는 매일 두려움 속에서 살았죠. 문 두드리는 소리만 나도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3개월 후 다른 브로커가 왔습니다. 태국으로 가는 길을 안내해 준다고 했죠. 태국 가서 한국 대사관 가면 돼요. 희망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길은 험했죠. 중국 남부를 거쳐 라오스로 그리고 태국으로 가야 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걸어서 때로는 숨어서 이동했습니다. 한 달이 걸렸죠. 태국 국경에 거의 다 왔을 때였습니다. 정글이었습니다. 길을 잃었죠. 브로커마저 방향을 헷갈려 했습니다. 이쪽인 것 같은데. 우리는 이틀 동안 정글을 헤맸습니다. 물도 음식도 떨어졌죠. 저는 풀뿌리를 씹었습니다. 배가 고파서 미칠 것 같았거든요. 여기서 죽는 건가? 절망이 몰려왔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죠. 여기까지 왔는데요. 사흘째 되는 날 우리는 마을을 발견했습니다. 태국 마을이었죠. 살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우리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태국 경찰서에 끌려갔죠. 하지만 무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안도했습니다. 한국 대사관에 연락해 주세요. 저는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경찰은 고개를 끄덕였죠. 일주일 후 대사관 직원이 왔습니다. 한국 사람이었습니다. 한국말을 들으니 눈물이 났죠. 이제 안전합니다. 한국 갈 수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6개월간의 도망이 끝난 거였죠. 2023년 봄이었습니다. 저는 인천행 비행기 티켓을 받았습니다. 손에 든 티켓이 떨렸죠. 이제 곧 자유다.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창밖을 봤죠. 구름 위를 날고 있었습니다. 꿈만 같았습니다. 몇 시간 후 기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곧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겠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새로운 삶이 기다리고 있었죠. 두렵기도 했지만 설레기도 했습니다. 비행기가 착륙했습니다. 대한민국 땅이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렸습니다. 공항 입구로 걸어가는데 문이 저절로 열렸죠.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문이 혼자 열려요? 옆에 있던 대사관 직원이 웃었습니다. 자동문이에요. 사람이 다가가면 센서가 감지해서 열리죠. 저는 멍하니 그 문을 바라봤습니다. 북한에서는 본 적 없는 광경이었죠. 다시 뒤로 물러섰다가 앞으로 걸어가 봤습니다. 문이 또 열렸습니다. 신기했습니다. 이런 게 가능하다니요. 공항 안으로 들어갔을 때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면세점의 화려한 불빛들이 눈을 찔렀죠. 유리 진열대 안에는 화장품, 가방, 시계들이 가득했습니다. 저게 다 진짜예요? 네, 살 수 있어요. 직원의 대답을 듣고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평양 백화점에서도 이렇게 많은 물건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한 여자가 향수를 뿌려보고 있었습니다. 그냥 아무렇지 않게요. 점원에게 허락받지도 않고요.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여기 사람들은 다 부자예요? 아니에요. 이건 평범한 공항이에요. 평범하다는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는 평범함과는 너무 달랐거든요. 공항을 나와 차에 올랐습니다. 하나원으로 간다고 했죠. 탈북민 정착 교육을 받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고속도로에 진입했을 때 저는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차들이 끝없이 이어져 있었죠. 5차선, 6차선을 가득 메운 자동차들이었습니다. 이 차들이 다 개인 소유예요? 네, 대부분 그래요. 저는 창밖을 넋놓고 바라봤습니다. 평양에서는 간부급 인물들만 자가용을 가졌었죠. 그것도 몇 대 안 됐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다 차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죠. 보통은 집에 한두 대씩 있어요. 한 집에 차가 2대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10년간 제가 방송으로 말했던 내용들이 떠올랐거든요. 남조선 인민들은 미제의 압박 속에서 굶주리고 있습니다. 제가 매일 읽었던 대본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눈앞의 풍경은 전혀 달랐죠. 하나원 근처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직원이 간단한 간식을 사자고 했죠. 편의점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진열대가 음식으로 가득했습니다. 삼각김밥, 컵라면, 과자, 음료수가 빼곡했죠. 냉장고에는 바나나 우유, 요구르트, 샌드위치가 있었습니다. 이게 다 먹는 거예요? 네, 원하는 거 고르세요. 저는 바나나 우유 하나를 집었습니다. 손이 떨렸죠. 북한에서 바나나 우유는 특별한 명절에나 특권층만 먹을 수 있었거든요. 얼마예요? 1,500원이요. 1,500원이요. 저는 계산을 해봤습니다. 북한 돈으로 치면 얼마일까요? 하지만 계산이 되지 않았습니다. 경제 체계가 너무 달랐거든요. 직원이 계산을 해줬습니다. 저는 바나나 우유를 받아들고 한 모금 마셨죠. 달콤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하나원에 도착했습니다. 방을 배정받았죠. 침대, 책상, 옷장이 있는 작은 방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천국 같았습니다. 전기는 24시간 나와요. 물도 언제든지 쓸 수 있고요. 24시간이요. 저는 전등 스위치를 켜봤습니다. 불이 들어왔죠. 껐다가 다시 켜봤습니다. 계속 불이 들어왔습니다. 평양에서는 하루 서너 시간만 전기가 들어왔었죠. 그것도 정해진 시간에만요. 다음 날 교육이 시작됐습니다. 첫 수업은 스마트폰 사용법이었죠. 담당자가 스마트폰을 나눠줬습니다. 이게 여러분 거예요. 자유롭게 사용하시면 돼요. 제 손에 스마트폰이 쥐어졌습니다. 북한에서는 본 적 없는 물건이었죠. 화면을 켰습니다. 밝게 빛났습니다. 여기 유튜브라는 앱이 있어요. 눌러보세요. 유튜브를 켰습니다. 화면에 수많은 영상들이 떠올랐죠. 요리, 음악, 뉴스, 드라마, 영화가 끝없이 나왔습니다. 이걸 다 볼 수 있어요? 네, 무료예요. 원하는 거 아무거나 보세요.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북한에서는 방송을 보는 것도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채널만 봤었거든요. 그것도 검열된 내용만요. 검색창에 남한이라고 쳐봤습니다. 수많은 영상이 나왔죠. 서울 거리를 찍은 영상을 클릭했습니다. 강남이라는 곳이었습니다. 밤 11시인데도 거리가 환했죠. 네온 사인이 빛났고 사람들이 거리를 걸었습니다.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는 사람들도 보였습니다. 제가 10년간 방송으로 말했던 남조선의 비참한 현실은 어디에 있죠? 옆에 앉은 다른 탈북민이 대답했습니다. 없어요. 우리가 속은 거예요. 저는 영상을 멈췄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죠. 분노와 배신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일주일 후 마트 견학을 갔습니다. 대형 마트였죠. 입구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쌀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20kg짜리 쌀 포대가 수십 개였죠. 고기 코너에는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가 가득했습니다. 이게 다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네, 필요한 만큼 사면 돼요. 저는 쌀 포대를 만져봤습니다. 진짜였습니다. 과일 코너로 갔습니다. 사과, 배, 포도, 귤이 넘쳐났죠. 바나나도 있었습니다. 북한에서는 배급소에서 한 달치 배급표로 쌀 몇 킬로그램 받는 게 전부였는데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동행한 직원이 제 어깨를 토닥여줬죠. 카트를 밀고 있는 사람들을 봤습니다. 아무렇지 않게 물건을 담았습니다. 고민하는 것은 어떤 브랜드를 살지였죠. 살 수 있는지 없는지가 아니었습니다. 계산대에서 한 여자가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기계에 찍었죠. 그게 끝이었습니다. 돈도 안 내는데 어떻게 가져가요? 카드로 결제한 거예요. 나중에 은행에서 빠져나가요.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카드 한 장으로 물건을 산다니요. 신기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죠. 내가 지금까지 뭘 했던 거지. 10년간 저는 매일 거짓을 방송했습니다. 나만이 비참하다고, 인민들이 굶주린다고 말했죠. 하지만 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베개가 눈물로 젖었습니다. 분노, 배신감, 죄책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죠. 저는 피해자였지만 동시에 가해자이기도 했습니다. 이제라도 진실을 말해야 해. 저는 다짐했습니다. 속았던 만큼 남은 인생은 진실을 말하며 살겠다고요. 하나원 교육이 계속됐습니다. 매일 새로운 걸 배웠죠. 은행 사용법, 대중교통 이용법, 병원 가는 법을 익혔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오늘은 실제 마트에서 장을 봐볼 거예요. 각자 5만 원씩 드릴게요. 5만 원을 받았습니다. 지폐였죠. 북한 동가는 색깔부터 달랐습니다. 마트에 도착했습니다. 입구에서 카트를 꺼냈죠. 담당자가 설명했습니다. 필요한 거 담으면 돼요. 계산은 제가 도와드릴게요. 저는 카트를 밀고 매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쌀 코너 앞에 섰죠. 10kg짜리 쌀이 2만 원대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쌀 한 포대를 들어 올렸죠. 무거웠습니다. 카트에 넣었습니다. 다음은 고기였습니다. 돼지고기 500g이 포장돼 있었죠. 이걸 그냥 살 수 있어요? 옆에 있던 다른 탈북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긴 뭐든지 살 수 있대요. 저는 고기를 카트에 담았습니다. 계속 걸었죠. 라면, 김치, 계란, 우유를 담았습니다. 과일 코너에 갔을 때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사과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한 봉지에 6개씩 들어 있었죠. 가격은 8,000원이었습니다. 북한에서는 명절에도 사과 한 개 먹기 힘들었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담당자가 달려왔죠. 괜찮아요? 네, 괜찮습니다.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다리에 힘이 없었죠. 사과를 바라봤습니다. 빨갛게 익은 사과들이었습니다. 배급표 한 장으로 한 달을 버텼는데 여긴 이렇게 넘쳐나는구나. 카트에 사과를 담았습니다. 손이 계속 떨렸죠. 계산대로 갔습니다. 직원이 물건을 찍었습니다. 총 48,000원이 나왔죠. 카드로 하실 거예요? 저는 현금을 꺼냈습니다. 5만 원을 냈죠. 직원이 거스름돈을 줬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 또 오라고요. 북한에서는 배급소에 가도 감사하다는 말을 들어본 적 없었습니다. 오히려 배급받는 사람이 감사하다고 해야 했죠. 마트를 나왔습니다. 봉투를 들고 걸었죠. 무거웠지만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뿌듯하기도 하고 슬프기도 했습니다. 일주일 후 병원 견학을 갔습니다. 감기 걸린 사람들을 데리고 간다고 했죠. 저도 기침이 나서 따라갔습니다. 병원 대기실은 깨끗했습니다. 의자가 줄지어 있었죠. 사람들이 앉아서 기다렸습니다. 잡지를 보거나 스마트폰을 만지고 있었습니다. 김수현님, 간호사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진료실로 들어갔죠. 의사가 웃으며 맞았습니다. 어디가 불편하세요? 기침이 나고 목이 아파요. 의사가 청진기로 제 등을 진찰했습니다. 목도 봤죠. 감기네요. 약 처방해 드릴게요. 진료가 끝났습니다. 5분도 안 걸렸죠. 저는 지갑을 꺼냈습니다. 얼마예요? 건강보험 있으시죠? 그럼 3,000원이요. 3,000원이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북한에서는 병원에 가려면 의사에게 뇌물을 줘야 했거든요. 담배나 술을요. 정말 3,000원만 내면 돼요? 저는 3,000원을 냈습니다. 약국에서 약을 받았죠. 일주일치였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하늘을 봤죠. 눈물이 났습니다. 여긴 아파도 돈 걱정 없이 병원에 갈 수 있구나. 담당자가 다음 일정을 말했습니다. 오늘 저녁에 강남 구경 갈 거예요. 저녁 7시 버스를 타고 강남역으로 갔습니다. 밖은 이미 어두웠죠. 하지만 강남은 환했습니다. 버스에서 내렸을 때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건물마다 네온 사인이 빛났죠. 카페, 음식점, 옷가게들이 즐비했습니다. 밤 11시인데도 이렇게 밝아요? 네, 강남은 원래 이래요. 사람들이 거리를 걸었습니다. 쇼핑백을 들거나 커피를 마시며 걸었죠. 웃고 떠들었습니다. 저는 카페 유리창을 들여다봤습니다.
사람들이 앉아서 노트북을 하고 있었죠. 어떤 사람은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북한에서는 밤 10시면 전기가 끊겨요.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담당자가 물었죠. 뭐라고 하셨어요? 아니에요. 그냥. 저는 계속 걸었습니다. 화장품 가게, 옷가게, 신발 가게를 지나쳤죠. 진열대에는 물건들이 가득했습니다. 한 옷가게 앞에 섰습니다. 마네킹이 예쁜 옷을 입고 있었죠. 가격표를 봤습니다. 89,000원이었습니다. 이런 옷을 평범한 사람들도 사요? 담당자가 웃었습니다. 네, 세일하면 더 싸져요. 세일이요. 물건값을 깎아준다는 뜻이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편의점에 들어갔습니다. 삼각김밥을 하나 샀죠. 밖에 나와서 뜯어 먹었습니다. 거리를 걸으며 삼각김밥을 먹는 게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북한에서는 길거리에서 음식을 먹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이었거든요. 촛불 켜고 잠들던 내가 지금 이 환한 거리를 걷고 있네. 눈물이 또 났습니다. 10년간의 거짓말이 떠올랐죠. 남조선 괴뢰들은 굶주리고 있습니다. 제가 매일 방송으로 전했던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눈앞의 광경은 전혀 달랐죠. 하나원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고속도로에는 차들이 달렸죠. 밤인데도 불빛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나는 10년 동안 뭘 했던 거지.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제가 방송으로 전한 거짓말을 믿고 살았을 북한 인민들이 떠올랐죠. 방에 돌아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매일 거짓을 말하며 인민들을 속였어.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죠. 스튜디오에서 대본을 읽던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영도 아래 완벽한 미소를 짓고 거짓말을 했던 접니다. 10년 동안요. 새벽 3시까지 잠들지 못했습니다. 계속 생각했죠. 이제라도 진실을 말해야 해. 속았던 만큼 이제는 진실을 말하며 살아야 해. 하지만 어떻게 해요? 어떻게 진실을 말할 수 있을까요? 다음 날 아침 교육 시간에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여러분 중에 유튜브 하고 싶은 분 있어요? 유튜브요.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망설임 없이요. 진실을 말하고 싶어요. 제가 했던 거짓말들을요. 담당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도와드릴게요. 그날부터 저는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유튜브 채널을 만들 준비를요. 유튜브 채널을 만드는 건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담당자가 차근차근 알려줬죠. 먼저 구글 계정이 필요해요. 계정을 만들었습니다.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고 비밀번호를 설정했죠. 북한에서는 인터넷 자체가 없었는데 제가 지금 계정을 만들고 있다니 신기했습니다. 채널 이름은 뭘로 할까요? 고민했습니다. 어떤 이름이 좋을까요? 탈북 아나운서 수연, 이건 어때요? 담당자가 제안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좋아요. 그걸로 할게요. 채널이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막상 영상을 찍으려니 겁이 났습니다. 정말 해도 될까요? 북한에 있는 제 가족이. 담당자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수연 씨, 이미 탈북했잖아요. 이제 자유로운 대한민국 사람이에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두려웠죠. 10년간 카메라 앞에 섰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제 목소리로 진실을 말해야 했거든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영상을 찍지 못하고 있었죠. 담당자가 제안했습니다. 탈북민 지원센터 가볼래요? 거기서 같은 처지의 사람들 만날 수 있어요. 다음 날 지원센터에 갔습니다. 작은 건물이었죠. 안으로 들어가니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수연이에요. 제 소개를 했습니다. 한 여자가 다가왔죠. 저는 이명희예요. 저도 3년 전에 왔어요. 명희 씨는 함경도 출신이었습니다. 장사하다가 탈북했다고 했죠. 처음엔 저도 힘들었어요. 모든 게 낯설고 두려웠죠. 명희 씨가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 사람들 만나면서 용기를 얻었어요. 우리가 당한 건 우리 잘못이 아니에요.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제 잘못이 아니라고요. 저는 10년간 방송으로 거짓말을 했어요. 나만이 비참하다고, 인민들이 굶주린다고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명희 씨가 제 어깨를 토닥였죠. 그것도 수연 씨 잘못이 아니에요. 북한이 그렇게 시킨 거잖아요. 상담사가 말했습니다. 맞아요. 이제 진실을 말하면 돼요. 그게 북한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위하는 길이에요. 진실을 말하면 된다고요. 그 말이 제게 용기를 줬습니다. 지원센터에서 2시간을 보냈습니다. 다른 탈북민들의 이야기를 들었죠. 모두 힘든 과정을 거쳐왔지만 지금은 새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원으로 돌아와서 결심했습니다. 영상을 찍어야겠어. 담당자에게 말했죠. 담당자가 웃었습니다. 준비됐어요? 네,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날 스마트폰을 삼각대에 고정했습니다. 카메라를 켰죠. 제 얼굴이 화면에 나왔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죠. 녹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수연입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쉬었죠. 저는 평양 조선중앙텔레비전에서 10년간 아나운서로 일했습니다. 말을 이어갔습니다. 매일 제가 방송으로 전했던 내용들은 거짓이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죠. 남조선이 비참하다고 말했지만 제가 본 대한민국은 달랐습니다. 사람들은 자유로웠고 물자는 넘쳐났어요. 10분간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본 것들, 느낀 것들을 솔직하게 말했죠. 녹화를 멈췄습니다.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걸 올려도 될까요? 담당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연 씨의 진실이잖아요. 올리세요. 제목을 정했습니다. 북한 아나운서가 말하는 10년간의 거짓말이라고요. 업로드 버튼 앞에서 멈칫했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죠. 한번 올리면 되돌릴 수 없어. 하지만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버튼을 눌렀죠. 업로드 중입니다. 화면에 메시지가 떴습니다. 1분쯤 지나자 업로드가 완료됐죠. 완료됐어요.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제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갔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볼 수 있게요. 1시간이 지났습니다. 조회수를 확인했죠. 50회였습니다. 벌써 10명이 봤어요. 신기했습니다. 담당자가 웃었죠. 더 오를 거예요. 기다려봐요. 다음 날 아침 조회수를 확인했습니다. 5,000회가 넘었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댓글이 달려 있었습니다. 하나씩 읽었죠.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실을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수연 씨 응원합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사람들이 제 이야기를 들어주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조회수는 10만 회를 넘었습니다. 구독자도 2,000명이 생겼죠. 10만 명이 제 이야기를 들었어요. 믿기지 않았습니다. 북한에서는 방송을 해도 피드백을 받을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여기서는 달랐습니다. 댓글을 계속 읽었습니다. 대부분 응원이었지만 몇몇은 비판도 있었죠. 왜 10년이나 거짓말을 했나요? 그 댓글을 보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이해했죠.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답글을 달았습니다. 안 하면 저와 제 가족이 위험했어요. 하지만 그게 변명이 될 순 없죠. 죄송합니다. 솔직하게 썼습니다. 변명하지 않았죠. 2번째 영상을 찍었습니다. 이번에는 평양의 실제 모습을 이야기했죠. 전기가 하루 몇 시간만 들어온다는 것, 배급이 제대로 안 된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영상을 올렸습니다. 이번에는 더 빨리 조회수가 올랐죠. 한 달이 지났습니다. 구독자가 5만 명을 넘었습니다. 5만 명이요. 담당자가 축하해줬습니다. 수연 씨 대단해요. 사람들이 수연 씨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해요. 저는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진심으로요. 이제 내 목소리로 진실을 말할 수 있구나. 하나원 교육이 끝났습니다. 이제 사회로 나가야 했죠. 서울에 작은 원룸을 얻었습니다. 혼자 사는 게 처음이었습니다.
북한에서는 항상 감시받았거든요. 하지만 여기서는 자유로웠습니다. 유튜브를 계속했습니다. 일주일에 두세 개씩 영상을 올렸죠. 북한의 진실, 제가 겪은 일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구독자가 계속 늘었습니다. 댓글도 많아졌죠. 응원의 메시지들이 저를 지탱해줬습니다. 감사합니다. 용기를 주셔서요. 덕분에 북한의 실상을 알게 됐어요. 수연 씨 응원합니다. 힘내세요. 저는 댓글 하나하나에 답을 달았습니다. 감사하다고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구독자가 20만 명을 넘었습니다. 20만 명이요. 믿기지 않았습니다. 제 이야기를 이렇게 많은 사람이 듣고 있다니요. 어느 날 한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인터뷰를 하고 싶다고 했죠. TV에 나가는 거예요? 겁이 났습니다. 하지만 거절하지 않았죠. 더 많은 사람에게 진실을 알려야 했으니까요. 방송국에 갔습니다. 스튜디오는 평양의 것보다 훨씬 밝고 깨끗했죠. 인터뷰가 시작됐습니다. 북한에서 아나운서를 하셨다고요? 네, 10년간 했습니다. 왜 탈북하셨나요?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수 없었어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30분간 이어진 인터뷰였죠. 방송이 나간 후 구독자가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30만 명을 넘었죠. 이제 내 목소리가 더 많은 사람에게 닿고 있어. 저는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진실을 말할 수 있는 기회를요. 1년이 흘렀습니다. 구독자는 40만 명을 넘어섰죠. 매일 아침 일어나서 댓글을 확인하는 게 일상이 됐습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할까? 책상에 앉아 영상 주제를 고민했습니다. 북한의 교육 시스템, 배급제도, 평양과 지방의 차이를 다뤘죠. 사람들은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줬습니다. 어느 날 한 대학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강연을 해주실 수 있으세요? 강연이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학생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건데 괜찮으시겠어요? 해보고 싶어요. 일주일 후 대학교 강의실에 섰습니다. 100명쯤 되는 학생들이 앉아 있었죠. 안녕하세요. 탈북 아나운서 김수연입니다. 제 목소리가 강의실에 울렸습니다. 학생들이 저를 바라봤죠. 1시간 동안 이야기했습니다. 평양에서의 삶, 탈북 과정, 한국에서의 충격을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강연이 끝나자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학생들이 일어나 박수를 쳤죠. 감동받았습니다. 한 학생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눈물을 글썽이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게 누군가에겐 꿈이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 말에 저도 울컥했습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의미가 됐다는 게 감사했죠. 그 후로 강연 요청이 계속 들어왔습니다. 학교, 기업, 단체에서 불러줬죠. 저는 하나하나 다니며 제 경험을 나눴습니다. 유튜브도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북한 이야기만 하지 않았죠. 한국에서의 일상도 담았습니다. 도서관에 갔습니다. 평소에 가고 싶었던 곳이었죠. 입구에서 회원증을 만들었습니다. 어떤 책이든 빌릴 수 있어요. 직원이 말했습니다. 저는 서가 사이를 걸었죠. 수만 권의 책이 있었습니다. 손을 뻗어 책 한 권을 꺼냈습니다. 조지 오웰의 1984였습니다. 북한에서는 금지된 책이었죠. 읽다 걸리면 수용소에 갔을 텐데. 혼잣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자유롭게 읽을 수 있었습니다. 책을 빌려 카페로 갔습니다. 아메리카노를 주문했죠. 창가 자리에 앉아 책을 펼쳤습니다. 자유롭게 책을 읽는다는 게 이런 거구나. 커피를 마시며 책장을 넘겼습니다. 평범한 오후였지만 제게는 특별했죠. 영상을 찍었습니다. 도서관에서 책 읽는 모습, 카페에서 커피 마시는 모습을 담았습니다. 여러분에게는 평범한 일상이지만 저에게는 꿈 같은 순간들입니다. 영상을 올렸습니다. 댓글이 달렸죠. 수연 씨 보면 제가 가진 걸 다시 생각하게 돼요. 평범한 게 얼마나 소중한지 느껴요. 사람들은 제 일상을 통해 무언가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한 달 후 탈북민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새로운 탈북민들을 돕는 거였죠. 저도 도움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제가 도울 차례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 신규 탈북민들을 만났습니다. 한국 생활에 대해 알려줬죠. 처음엔 다 어색해요. 하지만 금방 익숙해질 거예요. 제 경험을 나눴습니다. 그들의 눈에서 희망을 봤죠. 수연 씨처럼 저도 잘 살 수 있을까요? 한 여자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여기는 노력하면 뭐든 할 수 있는 곳이에요. 저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1년 전에 제가 증명이었으니까요. 어느 날 슈퍼마켓에 갔습니다. 장을 보려고요. 라면 코너를 지나다가 멈췄습니다. 북한산 버섯이 있었습니다. 백두산 표고버섯이라고 적혀 있었죠. 손을 뻗어 만져봤습니다. 북한에서 온 제품이었습니다. 이건 특권층만 먹던 건데 복잡한 심정이 들었습니다. 북한에서는 꿈도 못 꿨던 걸 여기서는 누구나 살 수 있다니요. 카트에 담았습니다. 계산하고 집으로 왔죠. 요리를 했습니다. 버섯을 넣어 찌개를 끓였습니다. 한 숟가락 떠먹었습니다. 맛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물이 났죠. 북한에 있는 사람들은 이걸 먹지 못하는데 제가 여기서 이렇게 먹고 있다는 게 미안했습니다. 그날 밤 영상을 찍었습니다. 북한산 제품을 보며 느낀 감정을 솔직하게 이야기했죠. 저는 여기서 자유롭게 살지만 북에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고통받고 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진실을 계속 말하는 것뿐입니다. 영상을 올렸습니다. 많은 사람이 공감해줬죠. 주말에는 한강공원에 갔습니다. 자전거를 빌려 탔습니다. 처음 타보는 거였죠. 비틀거렸습니다. 넘어질 뻔했지만 균형을 잡았습니다. 이렇게 자유롭게 자전거를 탈 수 있다니. 한강을 따라 달렸습니다. 바람이 얼굴을 스쳤죠. 시원했습니다. 사람들이 돗자리를 펴고 앉아 있었습니다. 치킨을 먹거나 음악을 들으며 쉬고 있었죠. 평범한 주말이네. 하지만 제게는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게 신기하고 감사했습니다. 저녁에는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하나원에서 알게 된 탈북민 친구들이었죠. 수연아, 요즘 잘 되고 있다며? 명희 씨가 물었습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응,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제 이야기를 들어주고 계세요. 너 정말 대단해. 용기 내서 시작한 게. 친구들이 축하해줬습니다. 우리는 삼겹살을 구워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죠. 1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지?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고기를 먹을 줄. 모두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속에는 눈물도 섞여 있었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서울 야경을 봤습니다. 건물마다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한국 드라마에서 봤던 그 풍경이야. USB로 몰래 봤던 드라마가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꿈 같았는데 지금은 제가 그 속에 있었죠. 창문을 열었습니다. 서울의 밤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시원했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은 보이지 않았지만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여기서의 평범함이 북한에서는 꿈이었어요. 인터뷰에서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 말은 진실이었습니다. 이제 내 진짜 인생이 시작됐어. 미소를 지었습니다. 처음으로 진심으로요. 내일도 영상을 찍을 겁니다. 강연도 갈 거고 도서관에서 책도 읽을 거예요. 평범한 일상을 살아갈 겁니다. 하지만 그 평범함이 저에게는 가장 특별한 선물이었습니다. 감사해요. 이 자유에, 이 평범함에. 창문을 닫았습니다. 침대에 다시 누웠죠.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이 기대됐습니다. 자유로운 하루가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10년간의 거짓 뒤에 진실의 삶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행복했습니다.